한 번은 친구와 놀다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뾰족한 돌멩이로 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아이고 어머니가 교사인데 진짜. 이야. 무솔리니는 거기다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성격이 있어서 툭하면 싸움을 자주 했고요. 동급생들하고 싸우고 나서도 혼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이코패스인데? 거기다가 무솔리니는 놀랍게도 친구들하고만 폭력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게 되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설마. 잉크병을 집어던지기도 했고요. 선생님한테요? 그렇죠. 그러던 1894년 11살 되던 해에 무솔리니가 학교를 크게 뒤집어 놓는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할 게 있나? 그게? 바로 싸우다가 친구를 주머니 칼로 찌른 겁니다. 에? 죽인 거예요? 진짜 소름이다. 주머니 칼을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무솔리니는 평소에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일로 무솔리니는 퇴학을 당하고 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죠. 진짜 문제가 많았네. 사실 퇴학당하고 새 학교로 뭐 전학을 갔어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규현 씨 예상처럼 무솔리니는 새 학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정학을 당했을까요? 또 폭력 썼겠죠. 맞습니다. 또다시 폭력적으로 굴며 친구를 칼로 찔렀기 때문입니다. 또 찔렀어요? 아 이제 진짜 감옥 보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폭력성이 강했던 무솔리니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 바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인성이 돼야지 인성이.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등생이었던 무솔리니가 학교를 졸업한 후 선택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정답! 네, 지원 씨. 살인청부업자. 아닙니다. 직업으로요? 네? 직업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살인청부... 그래도 직업이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럼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 살인자죠. 직업이죠 그게! 살인자가 뭐지 직업이야. 청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재자네 이분 진짜. 역시 또 우기는 거 봐 또 이거 봐. 네, 혜성 정답. 씨. 공부를 잘했으니까 엄마처럼 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혜성 씨 정답입니다. 에? 아니 친구 칼로 찌르는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해요? 살인교육. 독재자네 자격 이분 박탈해야겠어. 독재자. 살인교육. 1901년에 18살 나이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무솔리니는 교사 자격증을 따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저런 문제아가 교사가 될 수가 있지? 그런데 무솔리니는 아주 형편없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체벌과 폭언을 일삼았고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규율 안 지키던 사람이 뭘 참 진짜. 뿐만 아니라 툭하면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하기도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결국 무솔리니는 교사 생활 1년 만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잠깐만 거기서도 잘렸어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무솔리니는 이 시기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1902년 19살 나이에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스위스 로잔으로 가게 되는데 야 스위스. 이곳에서 인생을 뒤바꿀 한 가지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스위스에서?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사유재산을 없애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8세가 된 1911년 무솔리니가 사회주의자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야? 당시 이탈리아가 오스만 제국령이었던 리비아를 빼앗으려는 전쟁에 들어서자 무솔리니가 맹렬히 참전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노동자 계급의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자본가들만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솔리니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파업을 주장했고 이 같은 선동이 곧 폭동으로 연결되어 결국 체포돼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무솔리니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렇게 무솔리니가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전 세계를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또? 1914년 7월 무솔리니가 31살이 되던 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당시 동맹관계였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손을 잡자 같은 슬라브족이던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우면서 반대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자 러시아와 연합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뒤에 무솔리니는 사회당을 발칵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 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자꾸 발칵발칵 뒤집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예측이 불가해요. 그렇죠. 바로 참전을 독려하는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뭐야? 2달 만에 자기 의견을 뒤집은 거죠. 제멋대로야. 그죠? 근데 어쨌든 반전 운동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언론인을 넘어서 무솔리니 자신이 정치인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뭔가 이걸 이용해서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무슨 기회주의자인데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죠. 교수님,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을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당 신문의 편집장인 무솔리니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좀 다들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 논란 때문에 아반띠의 편집장 자리를 사임하게 됩니다. 또 쫓겨나. 이렇게 되자 무솔리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신문을 직접 창간하기로 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 일로 무솔리니는 사회당에서 완전히 제명을 당하게 되고 사회당에 대적하기 위해 새로운 사상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단결을 중요시한 민족주의죠. 이때부터 무솔리니는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를 증오하고 민족주의란 개념을 끌어들여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상을 바꿀 수 있죠? 그냥 사상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 사상이 맘대로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1915년 5월 24일에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던 공식적 입장을 철회하고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탈리아가 연합국과 그 사이에 비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죠. 1915년 4월 26일 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맺은 조약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승전 시 전쟁 배상금과 남부 티롤로 비롯한 영토를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조약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득이죠. 근데 그쵸? 이기면 진짜 그쵸? 돈도 받고 땅도 받고. 완전 이득이지 뭐. 이후 1918년 11월 11일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교수님, 그럼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그 협정에서 이탈리아가 그 약속했던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상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연합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습니다. 안 왜? 줬어. 아, 비밀 협정이라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러네. 약속했던 배상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영토 역시 약속했던 영토의 일부만 얻게 됩니다. 비밀 협정을 통해서 이탈리아에게 약속했던 땅들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틀려 저기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탈리아가 받은 영토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쟁 후 이탈리아가 실제로 받은 지역들입니다. 실제 받은 곳이요? 파란색만. 이탈리아가 반발을 했겠는데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연합국들에게 주장을 했지만 동맹이었던 다른 연합국들은 이탈리아의 요구를 끝내 묵살합니다. 열받았겠네. 65만이 넘는 군인이 전사하면서 얻어낸 전쟁의 승리가 푸대접뿐이라는 생각에 이탈리아인들 상당수가 격렬히 분노했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됩니다. 나빴다. 그죠. 우린 뭘 위해 전쟁에 참여했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또 이탈리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약 43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와
4배가량 떨어진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합국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도 더욱 커진 것이죠. 이건 이해간다. 이처럼 이탈리아 국민들이 배신감에 빠져서 좌절하던 그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뭐지? 바로 무솔리니였습니다. 꼭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독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남보라 박사님, 이 무솔리니의 선동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좋아했죠. 통쾌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극도로 화가 난 상황인데 모두 다 까주고 주변국도 다 까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무솔리니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완전 사이다인 거죠. 그치, 근데 이게 많이 들었는데 파시즘이 뭐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최대한 단순히 설명하면 바로 단결입니다. 단결.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세력, 우리가 아닌 세력은 다 밀어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진짜 독일 우리끼리- 히틀러 같아.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독재자에 맞는 이념이네요. 그렇죠. 파시즘이라는 이름은 원래 파시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파시오는 파시오 리토리오라는 상징물에서 기원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 저 도끼 나라 아니에요? 네, 도끼날은 맞습니다. 독일은 왜 가운데 들어가 있지? 이 파시오 리토리오는 로마 제국 당시에 고위 공직자, 특히 집정관, 법무관 등이 권위의 상징으로 들고 다니던 도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결속과 단결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죠. 파시오가 가진 의미를 통해서 강력한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그동안 자신이 꿈꿨던 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언한 겁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 무솔리니가 로마 제국에 꽂혔던 이유는 뭐죠? 그때 당시에는 일단 로마 제국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그게 엄청난 큰 자부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제국이었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막 계속 그걸 꿈꾸는 거잖아요. 옛날을. 전성기 때를 어.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1919년 3월 23일 무솔리니는 36살의 나이로 파시 이탈리아니 디 콤바티멘토 이탈리아 전투 동맹 혹은 이탈리아 전투원 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파시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첫 거점으로 삼은 곳이 밀라노였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와. 당시 여러 파시스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솔리니의 충성스러운 군대이자 폭력의 도구 검은 셔츠단이라고도 불리던 행동대입니다. 진짜 검은 셔츠를 입었구나. 유명하죠. 검은 셔츠단은 이탈리아 전투동맹 부속의 파시스트 군사 조직이자 정치 깡패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라노에서 검은 셔츠단과 함께 무솔리니의 정치 행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와. 교수님, 검은 셔츠단은 어떤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검은 셔츠단은 무솔리니가 편집장으로 일했던 아반띠의 신문사를 습격하는 걸 비롯해서 와. 정치적으로 파시스트들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공격하면서 집회를 습격한다거나 아, 참.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하, 저 나쁜 놈들이네. 아, 진짜 짜증난 놈들. 검은 셔츠단의 이런 악행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하지만 놀랍게도 검은 셔츠단을 좋아하고 이들의 악행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왜 그랬지? 당시 중산층들과 상류계층들은 반사회주의를 부르짖는 파시즘을 지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검은 셔츠단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아, 너무 싫다. 그리고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200여 명에 불과하던 파시스트들이 불과 2년 뒤에는 총 8만 40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400배. 굉장히 빠른 속도죠. 에휴, 잘못 돌아가네 나라가. 이렇게 세력을 키운 무솔리니는 결국 1921년 11월 7일에 파시즘 이념을 내세운 파시스트 국민당을 창당합니다.
파시오를 가운데에 집어넣은 파시스당의 로고입니다. PNF. 무솔리니는 이 파시오를 전면에 내세운 로고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재현하겠다는 파시스트 국민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드디어 정치인으로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되죠. 과연 정치인이 된 무솔리니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다른 정당을 막 탄압하나요? 그렇죠. 무솔리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활동을 계속합니다. 아유, 테러리스트인데요? 아 초등학교 때 조졌어야 돼. 아, 나 진짜 너무 아쉽다.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구테타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계획은 단순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것이다. 야, 뭐가 단순해? 하나도 안- 단순하지. 통치 안 하잖아. 아니, 통치. 그 다원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솔리니가 구테타를 선포하자 무장한 검은 셔츠단은 로마 진군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와. 근데 저렇게 선동이 되는구나. 와. 로마 진군. 이탈리아 곳곳에서 시작된 이 진군 대열은 점점 로마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만 명. 교수님 그러면 군대나 경찰들은 저 로마 진군에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사실 로마 진군은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 뭐죠? 근데 당시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계엄령을 내리는 대신에 무솔리니와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 좋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민심을 단기간에 얻은 무솔리니를 적으로 돌리기보다 손을 잡아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와. 잘못 생각했구나. 당시 로마 진군의 성공한 모습이 어땠는지 보죠. 22년. 트레비 교수인가? 맞아요. 로마예요. 맞죠? 로마 맞아요. 진짜 그들이 원하던 로마에 딱 왔네요. 당시 39살이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네 그러면. 30대 총리가 됐어. 아, 에마누엘 3세 이분이 잘못 생각하셨어. 아, 요즘 같았으면 정말 과거에 학폭했던 그런 게 다 수면에 떠올라서 그래 지금 또 다 털릴 텐데. 네, 바로 그래요. 실각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영상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죠? 사실 영상 속에서 우리가 봤던 로마 진군의 모습들은 모두 진군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연출에 찍은 것들입니다. 아? 아 이거 약 연출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한 완전 거예요. 쇼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세 등등하지 사실. 아니. 그 연출이라는 얘기는 곧 뭘까요? 무솔리니는 실제 진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걸 그럼 녹화를 한 거구나. 쫄보란 얘기야.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로마 진군 당시 무솔리니는 밀라노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밀라노가 더 패션의 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멋진 아, 또 바보인 척 제복을 하려고 또 맞추기 위해서 정장을 이제 치수를 재고 좀 있었어요. 바보인 척 하려고 일부러. 세계사가 아니 사람들 진짜 그럴 좀 수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밀라노에서 정답. 네, 규현 씨. 혹시 이 진군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나 미쳤나 봐. 지금 무솔린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박이다. 진짜 치졸한 하긴 진짜 맞아요. 쫄보라 얘기했잖아. 여기 쫄보라니까 말해. 이 사람. 와. 이 와중에 도마칠 생각하고 있다고? 당시 무솔리니는 진군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로 망명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싫다 진짜. 여차하면 스위스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거죠. 스위스도 한번 갔었으니까 검은 셔츠단이 불쌍하다. 진짜 비겁해.
스위스에서 기다렸다 때리고 싶다. 아 진짜 그렇죠. 망명 딱 왔는데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싶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셔츠 다니고 생각해봐요. 너무 싫잖아. 근데 저걸 국민들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은 무솔리니가 독재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비밀이었죠.